어머니 카드값 좀 더 나왔어요. 평소에도 많이 쓰지 않니? 아니, 어머니, 아들 손주 위해서 쓰는 게 아까우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챕터 1 이선의 미소. 저희 아들 현우와 며느리 예린이가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바로 앞동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매일같이 보는 사이죠.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현우를 정말 잘 챙겨주더라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 현우가 저희 집에 들렀어요. 예린이랑 같이 손자 지우를 데리고 왔죠. 현우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지우를 맡기러 온 거였어요. 어머님, 어제 주신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현우가 회사에서도 자랑하고 다녀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제가 해준 음식을 이렇게 고마워하다니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예린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기분 좋게 해줘요. 현우 엄마 진짜 엄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린이도 엄마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던데. 네, 정말요. 어머님 요리는 정말 예술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처럼 맛있게 하고 싶어요. 아, 정말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현우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더라고요.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예린이는 계속 제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도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현우가 맨날 말한다면서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며느리가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현우, 그럼 엄마 저 출근할게요. 지우 부탁드려요. 여보, 조심해서 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맨날 지우 봐달라고 해서. 현우가 나간 후에도 예린이는 한동안 저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현우가 있을 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말투는 똑같이 정중한데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린이가 지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또 똥 쌌네.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싸는지. 그 말에 제가 아기들은 원래 그래 괜찮아라고 했더니 예린이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님, 이 기저귀 좀 비싸지 않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서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저귀 값을 걱정한다니 우리 손자가 불편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바로 말했죠. 아니, 뭔 소리야. 손자 기저귀는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예린이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면서도 어쩐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린이가 지우한테 하는 말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지우야, 할머니가 또 이상한 옷 입혀놨네.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제가 아침에 일교차 때문에 지우한테 가디건을 하나 더 입혀뒀는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순간 제 속이 뜨끔했지만 젊은 엄마니까 요즘 육아법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제가 해놓은 것들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지우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인 게 뻔했죠. 점심때쯤 되니까 예린이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잠깐만 눈을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우는 저보고 봐달라고 했어요. 저야 손자 보는 게 즐겁긴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살갑던 사람이 현우가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까지의 그 살갑고 고마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고 귀찮다는 표정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예린이가 워낙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 현우한테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후에 현우가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예린이는 또다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현우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확 달라지더라고요. 얼굴 표정부터 말투까지 아침에 봤던 그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예린이는 분명 좋은 아이야. 다만 현우가 없을 때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마치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챕터의 모욕의 시작.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예린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요. 마치 물속에 잉크가 천천히 번져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예린이가 새로 옷가게를 차렸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업 정도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지우를 맡기는 횟수도 늘어났고요. 어느 날 아침 예린이가 지우를 데리고 와서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밤늦게까지 주문 처리하느라 못 잤어요.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지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저야 손자보는 게 즐겁죠. 하지만 뭔가 예린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부탁한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그래도 일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예린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 지우가 왜 이렇게 보채죠? 평소에 어떻게 달래세요? 마치 제가 지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우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냥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였거든요. 제가 배고픈 것 같은데 분유 줄까? 라고 하니까 예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는 너무 자주 먹이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요즘 육아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 순간 제 속이 확 뒤틀렸어요. 저도 나름 현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엄마니까 최신 육아법을 더 잘 알 수도 있겠구나라고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우를 위해 따뜻한 옷을 하나 더 입혀놨는데 예린이가 와서는 바로 벗겨버리더라고요. 어머님, 아이를 너무 두껍게 입히면 오히려 병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어른보다 한 겹 덜 입히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우한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가 또 이상하게 입혀놨지? 더워서 힘들었지? 그때 정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 같았거든요. 손자 앞에서 저를 이렇게 깎아내리다니. 하지만 그래도 예린이도 엄마니까 자기 아이가 걱정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지우 반응이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분위기를 감지하는 건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대놓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우 장난감 정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이유식인데 지우가 잘 안 먹네요. 혹시 간이 좀 센 건 아닐까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저한테 이제 겨우 결혼 2년 차인 애가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어느 날 현우가 일찍 들어왔을 때였어요. 예린이가 평소처럼 저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우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현우 엄마 오늘도 지우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리가 띵했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사람이 현우만 보면 이렇게 돌변하다니. 마치 제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예린이는 그냥 직설적인 성격인 거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를 도와주려는 건데 내가 잘못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단단한 돌멩이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서히 커져가는 불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서러움이었죠.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챕터 3 돈 주머니 늙은이. 예린이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우를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예린이가 갑자기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지갑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뒤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지우 기저귀랑 분유 떨어져 가서 좀 사야겠어요. 그러면서 제 카드를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손자를 위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린아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린이가 돌아보면서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어머님 깜빡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우 용품이니까 괜찮죠? 그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사과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곳에서 결제가 여러 번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린이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사실 요즘 현우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어머님 카드로 좀 썼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그럼 미리 말을 하든지 아니면 현우한테 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몰래 카드를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했어요. 예린아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지. 이건 내가 아껴둔 거야. 그때 예린이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지우 맡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베이비시터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순간 제 머릿속이 띵했어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거든요. 손자를 돌봐주는 게 베이비시터 일이라니 저는 지우의 할머니인데 왜 베이비시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예린이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베이비시터비라고 생각하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예린이가 평소보다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갔어요. 어머님 잠깐 마트만 다녀올게요. 지우 좀 봐주세요. 예린이가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울리는데 예린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해 보였어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폰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우 엄마가 아니라 돈 주머니 늙은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면서 몇 번을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예린이 휴대폰에 저는 돈 주머니 늙은이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절망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죠.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예린이에게 저는 정말로 그냥 돈주머니 늙은이였던 거예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돈 주머니 늙은이 그 5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예린이가 저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반찬을 고마워한다던 말도 요리를 배우고 싶다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현우 앞에서만 연기를 하고 실제로는 저를 그냥 돈만 되는 늙은이로 생각했던 거죠. 예린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예린이의 미소도 말투도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현우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 더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예린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챕터 4 결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지만 마음이 태풍처럼 어지러웠거든요. 돈 주머니 늙은이 그 5글자가 마치 빨간 글씨로 제 머릿속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처음 몇 시간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새벽 3시쯤 되니까 서서히 다른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았는데 점점 커져서 제 가슴을 태우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에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현우 아빠와 함께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된 지 5년 만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새벽 5시가 넘어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때까지의 저라면 현우를 위해서 참자 손자를 위해서 견디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현우에게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가 제게 이런 짓을 하는데 왜 모르고 있는지. 아침이 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변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뭔가 다른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예린이가 평소처럼 지우를 데리고 왔을 때도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예린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 좀 부탁드려요. 그래, 들어와라. 평소 같으면 고생한다 예린아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예린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린이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제 통장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예린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줬는데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평소에 잘 안 쓰던 보조 통장에 돈을 좀 옮겨뒀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도 바꿔놨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오후에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통장 관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염려되시는지요? 가족도 모르게 보안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서요. 그 직원분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추가 인증 절차를 넣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는 것들이었죠.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작은 일이지만 뭔가 제가 제 인생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암흑 속에서 작은 촛불을 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당장 예린이와 맞서는 건 현명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현우도 있고 손자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기로 했어요. 예린이가 저를 돈 주머니 늙은이로 보는 것처럼 저도 예린이를 다르게 보기로 한 거죠. 저녁에 현우가 들렀을 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엄마 오늘도 지우 봐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일인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현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가 엄마한테 뭘 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날 밤에는 처음으로 푹 잤어요. 마음이 정해지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며칠 후 예린이가 또 카드를 달라고 했을 때도 다르게 대응했어요. 어머님, 지우 옷 좀 사야 해서 카드 잠깐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만 원 정도요. 그럼 현금으로 줄게. 예린이가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린이가 속으로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도 예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연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린이가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현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예린이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일을 벌일 거라는 것.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기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예린이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도. 그런 줄 알았는데. 챕터 5 며느리의 또 다른 얼굴.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나름대로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예린이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현우가 회사 야유회 때문에 일찍 나가고 예린이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지우를 맡기고 갔거든요.
오랜만에 손자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오후쯤 되니까 지우가 졸려 하더라고요. 재워놓고 잠깐 시장에 나갔어요. 내일 현우 가족이 올 거라고 해서 반찬 재료를 좀 사려고 했거든요.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을 보고 있는데 채소가게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줌마 잠깐만요. 뭔가 표정이 심각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을 꺼내기를 망설이시더라고요. 마치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아줌마 며느리 있잖아요. 그 예쁜 아가씨.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갑자기 예린이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요. 글쎄요. 제가 어제 강남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아가씨를 봤거든요. 강남이라니 예린이가 강남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옷가게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가씨가 다른 남자랑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친밀하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 아가씨 얼굴을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가씨 손까지 잡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뜨거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다정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예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하는 생각과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분명히 뭔가 본 게 있을 텐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일까?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육점 아주머니였어요. 언니 며느리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홍대에서 봤는데 젊은 남자랑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또 다른 목격담이었어요. 이번에는 홍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말로는 두 사람이 정말 연인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잘못 본 거라면 모르겠는데 두 명이 각각 다른 곳에서 비슷한 걸 봤다니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현우와 결혼하고 지우까지 낳은 예린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할까 싶어서요. 아무리 저한테는 나쁘게 굴어도 현우한테는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언니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는데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린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현우가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사진 속의 예린이는 그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현우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밝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진을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우리 며느리 예린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돈 주머니 늙은이라고 저장해놓고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린이한테 화가 나는 것보다 현우가 더 걱정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밤에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한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았고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이가 평소처럼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역겨웠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예린이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어떤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우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예린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걸 다 뒤집을. 챕터 6 약점을 쥐다. 그 사진을 받고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현우한테 바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예린이가 저한테 해온 모든 짓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돈 주머니 늙은이라고 저장해둔 것부터 시작해서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모든 순간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예린이가 평소보다 일찍 지우를 데리러 왔는데 현우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예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때가 올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예린이가 지우를 안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할 얘기가 있어. 예린이가 조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제가 먼저 뭔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예린이 앞에 놓았어요. 예린이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린이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사진인지 모르겠는데요. 마라 분명히 내 모습이잖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누가 저를 닮은 사람을 찍어서. 그때 예린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발뺌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어요. 가짜야?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예린이가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이비시터비라고 생각하세요라는 말부터 지우한테 할머니가 이상하게 입혀놨다고 하던 말들까지. 예린이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좀 예민할 때 한 말이에요.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더 이상 예린이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럼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뭐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예린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기가 제 휴대폰을 돈 주머니 늙은이로 저장해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이제 예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변명하던 모습에서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현우한테 말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예린이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들켜놓고도 오히려 저를 협박하려고 하다니.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하면 지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린이가 지우까지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아이를 핑계로 대다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예린이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거였거든요. 키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예린이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 위기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린이의 연기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젠 내가 내 눈치를 봐야 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체증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린이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현우한테 언제 말할지는 내가 정할 거야.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예린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예린이가 지우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예린이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혼자 남은 후에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한 일이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린이가 저를 무시하던 시대는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챕터 7 폭로. 예린이를 굴복시키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예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조심조심 행동했어요. 마치 시한폭탄 옆에서 걷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현우한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됐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현우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다음 주가 지우 돌잔치였거든요. 현우가 작은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현우 삼촌네 가족들도 오고 친정 식구들도 올 예정이었어요. 혹시 이때가 적당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하면 예린이도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을 테고 현우도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돌잔치 며칠 전부터 예린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혹시 그날 말할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돌잔치 준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잔치 당일 오전부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치 큰 수술을 앞둔 환자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우 삼촌 부부와 사촌 형들 그리고 예린이 부모님까지 총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지우는 새 옷을 입고 귀엽게 웃고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예린이는 그날 특별히 더 애를 써가며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굴었어요. 마치 모범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 모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예린이 얼굴이 순간 새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예린이가 제 팔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꺼내서 예린이가 저를 어떻게 저장해뒀는지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야.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고 핸드폰 화면을 본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사진을 집어들고 몇 번이고 들여다보더니 예린이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예린아? 현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예린이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현우야, 이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린이의 거짓말을 용납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어. 그리고 저는 예린이가 저한테 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돈 주머니 늙은이라고 저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예린이 부모님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예린아, 이게 다 사실이야? 예린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현우가 폭발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현우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워낙 온순한 성격이었거든요. 예린이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제 늦었어.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예린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현우가 예린이한테 말했어요. 집에 가자. 우리 둘이서 얘기해야 할 게 많아. 그렇게 그들이 지우를 데리고 나가고 나서 남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해줬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마치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통쾌하다 결국 다 드러났네. 챕터 8 해방. 그 폭로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현우와 예린이는 결국 이혼하기로 했고 지우는 당분간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예린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예린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가족이 해체되는 걸 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지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마치 무거운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예린이가 없으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 지우랑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현우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린이를 제대로 못 봐서 엄마가 고생하셨어요. 현우가 이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실 현우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우를 돌보는 것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린이가 있을 때는 뭘 해도 지적받을까봐 조심조심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지우도 할머니랑 있는 게 편한지 더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오전에는 지우랑 놀아주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현우가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먹어본 이웃 아주머니가 너무 맛있다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던데. 비법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문을 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현우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엄마 요즘 인터넷으로 요리 레시피 올리는 사람들 많던데.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과연 누가 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웠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댓글로 할머니 덕분에 요리를 배웠어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현우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방송에 나간다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송 당일 정말 떨렸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저처럼 어려운 일을 겪었던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면서 고맙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정말